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많은 분야가 어려운데요. 출판계에선 이 봄이 계절적으로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다들 놀러가고 또 야외 활동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독서와 출판을 장려하고요. 또 저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공교롭게도 많은 작가들의 출생과 사망이 겹친 배경도 상징적으로 작용한 모양입니다. 오늘이 바로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쓴 셰익스피어와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많은 나라에서 저자와의 만남이나 책 나눔 행사 등을 펼친다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책과 장미를 선물하면서 낭만적인 날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많은 정보와 재미를 얻을 수 있지만요. 종이책을 넘길 때 그 감성과 몰입의 즐거움은 또 다른 매력이죠. 이 봄날이 책 읽기에도 더없이 좋은 계절이 되길 바라고요. 4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일본에서 이것의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가 이걸 직접 사들고 가는 일본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진짜 이 무거운 걸 정말 사들고 가더라고요. 또 35년 만에 우리나라에 이것이 수출을 시작했는데 2억 톤이 열흘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일본도 주식으로 먹는 곡물이죠. 정말 이것 귀한 줄 알고 한 톨도 남기지 말아야겠는데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합니다. 수온에 따라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지고요. 동해에서 잡히던 어종이 서해에서 잡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오는 생선의 종류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 이걸 수산업계에서는 대중성 어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은 고등어가 있는데요. 또 이게 요즘에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귀하신 몸값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잡히는 양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탁에 주로 오르는 중대형급의 고등어, 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중대형이라고 하면 한 300에서 600g 정도의 고등어를 말하는 건데 이게 한국해양수산개발을 내놓은 관측 자료를 보면요. 올 1분기에 고등어 생산량이 34,300여 톤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면은 61% 넘게 증가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이 중대형급 고등어 생산량은 이 생산량 중에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요량을 충당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큰 것들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고등어 양도 이제 감소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 시장의 가격을 좀 보면 1kg을 기준으로 고등어 평균 가격이 3월 둘째 주 차는 2,900원 정도였는데 이게 4,4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4월 둘째 주차에는 이제 4,000원 정도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기간 반입량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이상 감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수입 고등어가 우리 식탁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르웨이산 고등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노르웨이산을 비롯해서 수입으로 이제 수요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수부에 따르면은 중대형급 고등어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냉동 고등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한 4에서 5만 원 정도 하던 수입 냉동 고등어 도매 가격도 그 20kg 상자를 한 상자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등어를 또 대상으로 조업을 하는 업종을 그 대형 선망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대형 선망업도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내 생산이 줄어들면은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게 또 수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수입상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자금률과 관련된 가격 형성 원리입니다. 이것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고등어만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요. 국민 생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는 식탁에 올리기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고등어 이외에도 뭐 갈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또 멸치나 참조기 같은 대중성 어종의 어획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간의 어업 생산량이 84만 1,000톤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에 대비해서도 10만 톤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징어 같은 경우는 42% 정도, 그리고 갈치도 26%가량이나 전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다 수온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한 4도씨 정도 높게 형성이 되면서 어군이 이곳저곳으로 분산이 됐다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잡히던 곳에서 이제 잡을 수 없으니까 어업 활동이 좀 많이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어선의 선장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이제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를 보고 포획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포획하려는 어군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일단 먼저 갑니다. 가서 이제 경쟁적으로 어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게 되면 어디에 어군이 형성되는지를 알기가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획량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잡히던 곳에서 예전만큼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급 어종으로 취급하는 참치가 동해안에 많이 출몰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다른 어종을 대신해서 이걸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자원의 보증과 관리 차원에서 물량 제한 없이 무작정 잡을 수 없게 돼 있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참치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제기구에서 자원량에 따라서 각국이 얼마나 잡아야 될지를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동해의 참치 그것도 지금 제일 비싼 참다랑어가 많이 이제 출몰한다고 하는데 그냥 잡을 수가 없고요. 다른 어종과 함께 혼액이 되어서 잡힌다 하더라도 다시 바다로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민들 입장에서는 참 아깝기도 하고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또 안타깝기도 할 텐데 만약에 쿼터 이상으로 잡으면 불법업이 되고요. 자칫 국제기구로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할인 행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월이고요. 5월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이나 또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해야 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한우자동관리위원회가 어제부터 28일까지 그리고 농협이 운영하는 쇼핑몰 라이블리도 21일부터 27일까지 한우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한우 자조금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몰인 한우마당에서는 1등급 등심을 100g당 5,410원에 그리고 라이블리에서는
원뿔 등급의 등심을 300g에 21,900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 행사를 하는데 이 할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할인 행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 게임은 2025년 서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이라고 불리는 행사인데요. 네. 예, 현재 일정상으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그리고 한우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이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 네. 예, 지난 17일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공판장의 한우 거새우 경락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18,300원 정도 평균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달보다는 조금 오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사료 가격 고공행진으로 한우 농가들이 소 한 마리를 출하하면 평균적으로 한 170만 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소비 진작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2025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농어민 신문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사실 저는 아직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 준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채 은퇴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50대 부부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다룬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사무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책이 노후 준비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저자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자가 이제 카케아미오라는 저자분인데 네. 제가 오래전부터 이분 책을 찾아서 많이 읽어보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노후 준비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들 되게 많이 소설화 시켜가지고 쓰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1959년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났고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를 해서 정통 문학을 좀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 어떻게 하다 그리고 데뷔는 언제 했는지 봤더니 등단을 한 거는 2005년도 회오리 소녀라는 소설로 등단했으니까 한 40대 중반에 등단을 했으니까 늦깎이 등단을 했다고 보시고요. 소설 내용을 보면 이제 미스터리부터 판타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제일 잘하는 건 현대 사회를 풍자하는 소설 같은 거를 그래요? 되게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걸 이제 방송이나 영화로도 많이 좀 만들어 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쓰신 소설 중에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된 거는 대부분 일본이 초고령 사회잖아요. 네. 이 초고령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나 가족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룬 소설들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관련된 소설 같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냥 페이지 터너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소개된 소설 중에 인기가 있었던 거는 이제 결혼 상대는 추첨으로. 어머, 제목부터. 이건 드라마로도 제작돼가지고 그렇군요. OTT 같은 데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핫한 이슈를 제공했던 게 70세 사망 법안 가결. 고령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부양 비용이 많이 되니까 법으로 70세에 사망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는 소설이라서 이것도 재밌고요. 그다음에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며느리를 거만두는 날. 이제 며느리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니까 난 더 이상 당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선언을 해버린 이런 내용들의 소설들이라서 네. 당연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제 가족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재미나게 풀어내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 다룬 소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부터 흥미를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이었네요.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라는 책. 어떤 책인가요? 이분이 이제 카케아미오가 2017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제 평범한 50대 주부의 노후 자금 사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57세 정도 돼서 이제 60세 정년이니까 3년 정도 정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주택 자금 다 대출 있는 것도 갚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뭐 잡지 같은 거 읽어보면 일본에서는 노후 자금이 한 6천만 엔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 한 6억 정도 되는 네. 돈들이 필요하니까 이거 언제 모으지 하는 언제 생각들이 모으죠? 네. 그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50대 정도 되면은 이런 50대 주부의 노후 자금 사수기를 이제 다룬 거고 일본에서는 이것도 영화로 또 제작되어 있어서 지금 OTT에서 찾아보면은 같이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이 책 내용하고 영화 속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은퇴를 앞둔 부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설정 어떻게 되는지 들려주세요. 일단 주인공은 아츠코라는 53세 여성입니다. 주부인데 은행 계열 신용카드 회사에서 한 10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편분은 이제 아키라라는 분인데 57세고요. 중견 건설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60세까지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본인이 또 희망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 또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보면 짧게 보면 3년, 길게 보면 한 8년 정도 노후 준비할 시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무 기간을 60세에 하게 되면 급여는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든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이들 부부한테는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어떤 자녀냐면 이제 첫째는 이제 사야카라는 28세 된 딸아이인데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계약직으로 전전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고요. 네. 둘째는 이제 아들인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취업할 자리는 정해져 있는 하야토라는 24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이제 크게 보면 4명이 된 가족인데 아츠코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야무지게 살림을 한 덕분에 이제 아들들 이제 다 이제 대학도 보내고 이제 졸업하면 이제 큰 돈 들어갈 건 이제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지만 이제 또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약간 노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되게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게 아까 책에서도 뭐 6천만 엔 맞아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가 모아놓은 돈 통장 다 털어보니까 1,200만 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잠시라도 또 방심했다가 이 1,200만 엔도 어디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국민연금 같은 걸 지급하는 시기가 65세 정도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전에 이제 소득 공백이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불안했겠네요. 그 아츠코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아츠코와는 달리 남편은 이제 뭐 여유만만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제 위기의식 같은 거는 전혀 느낄 수 없고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어떻게든 되겠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태평성대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면 이제 아들 딸이 그래도 그나마 졸업을 하고 이제 성인이 돼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돈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노후 준비에만 좀 집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랬군요. 아츠코의 남편 아키라는 희망하면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 기업에서는 이런 정년 후 재고용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제 60세 이후에 정년 연장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0세 이후에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이 퇴직 후 재고용 방식 같은 것들을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 현재 전체 기업의 한 3분의 1 정도가 먼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직원을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년을 연장시켜주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후생성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이제 60세 이후에 이제 정년이 지난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일단 퇴직을 시키고 나서 재고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회사가 60세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려가지고 원하는 만큼 일하게끔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년을 상향 조정해서 60세 이후로 아예 늦추는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 이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이 3가지 정도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서 이제 60세 이후도 일할 수 있어 적어도 65세까지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의무 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2020년도에 법안을 개정해서 이것도 좀 더 느리자.
그래서 이제 강제성은 없지만 70세까지는 직원들이 일한다고 하면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할 의무까지도 부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번 이런 제도들은 좀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츠코와 아키라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일단 부부가 살다 보면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결혼 문제가 있잖아요. 네. 딸 사야카가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부부 사이 갈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야카 같은 경우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비정규직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사윗감 될 친구를 이제 집에 데려온 거예요. 이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근데 사야카보다는 한 4년 정도 연하에 있는 남자인데 남자분인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본 기후현이라는 곳에 꽤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윗감 될 사람은 꽤 집안은 괜찮은. 네, 그러네요. 근데 집안이 괜찮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집 체면에 맞춰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장소를 가지고 이제 또 갈등이 생깁니다. 신랑 측에서는 이제 도쿄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혼례식장 을 거기를 빌려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 거다. 그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가 이런 데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냥 그래 너 좋을 때래 인생에 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츠코 입장에서 보면은 딸이 기뻐하는 거 보면은 저거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노후자금 통장을 들여다 보면 맞아요. 그 돈이 줄어드는 거 상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양가 감정들이 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츠코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젊고 젊은 애들이 저렇게 인생을 출발해도 괜찮을까? 자기 돈도 아니라고 막 쓰고 해도 괜찮을까? 만약에 이게 자기 급여 계좌나 아니면은 월급 통장에서 이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렇게 쓸까? 라는 생각들도 하지만 또 딸이니까 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츠코는 자기 딸이 어떻게 결혼할 거라 생각했냐. 그래도 좀 간단하게 친구 몇 명 정도에서 이제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면 비용도 좀 적게 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면서 비용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피로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네.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 돈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또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이거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돈 쪽 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좋은 데서 하는 거면 솔직히 그들 입장이니까 비용도 상당 부분 그들이 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그 말 좀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남편은 야, 어떻게 체면 구기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랬군요. 그냥 반씩 나눠내지. 네. 뭐 그것도 비용도 그것만 드는 게 아니고 이 양가집에 나누면 6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 작은 돈은 아닌데 또 거기다가 필요연 비용, 결혼식 비용 또 딸아이의 신혼여행 가는 비용까지 네. 다 합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부담해야 될 돈이. 그리고 아까 노자금 통장에 1,2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빼고 나면은 거의 절반 700만 원 정도밖에 네. 안 남잖아요. 아까 잡지책에도 필요한 돈은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아츠코 입장에서 머릿속에 그 계산이 막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제 딸이 결혼해서 좋기도 한데 노후자금 통장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게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다들 이마만큼의 돈을 쓰는 건가요? 우리도 천양지차가 있듯이 일본도 비슷하게 참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네. 아츠코의 가장 친한 친구 사츠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들 이제 도모유키라는 친구들 결혼하는데 이 친구는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식 자금도 대부분 자기가 다 부담을 하고 네. 사츠키라는 친구는 이제 결혼 비용을 한 30만 원 정도만 넘겨준다고 하니까 딱 그 이야기 들으면 대비가 확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괴감도 오고 약간 현타 맞은 기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츠코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있는 곳에 시급이 1,050엔이거든요. 그런데 딸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500만 원씩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 마음속의 갈등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돈 들어갈 일이 딸 결혼 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안 좋은 일은 몰려서 온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누이 되는 사쿠라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네. 갑자기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 보니까 이제 약간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의사가 나가고 나서 신우이가 잠시 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조용한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우이가 노트 한 권 이렇게 탁 꺼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신우이가 그동안 시아버지 간병하면서 들어갔던 병을 깨알같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거 뭐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우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시아버지 간병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장례와 관련된 비용은 오빠가 좀 다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도 체면도 있고 또 뭐 성격상이 그런 거 말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오빠가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당연히 한데 옆에서 듣고 있는 아츠코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 났다는 큰일 생각이 났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장례 비용이나 이거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장례 비용, 뭐 묘소 비용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딸 결혼 자금 빼고 나면은 남아있는 돈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네. 또 400만 원 빼면은 이제 3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300만 원 어떡해요. 3천만 원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한다는 거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서 또 다시 그 생각 나는 게 잡지책에서 6천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거는 1년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또 어떡하죠? 뭐 그쵸. 그 돈 가지고 솔직히 1년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어느 날 인사과에서 이제 아츠코를 호출합니다.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업무 성과도 되게 좋고 다른 친구들 정규직 친구들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평가도 되게 좋게 받아서 인사과에서 부르면 이번에 계약 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좀 전환해 주겠거니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합니다. 네. 정규직 전환하면 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이기도 약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노후 준비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가서 면담 자리에 앉았는데 인사과 직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시네요. 그러면서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머. 완전 벼락 맞은 느낌이 어떡해요. 딱 들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남편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건설회사에 일하는데 네.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아졌는지 그 건설회사에서 본사의 일부 직원만 남기고 현장에 일하시는 직원들을 다 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 해고 대상에 남편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 50대에 겪게 되는 거죠. 어떡해요. 이것도 50대 직장 생활하는 저 같은 분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어느 날 문득 이게 언젠가는 올 거라는 느낌들이 그래요? 있는데 네. 그게 직접 와버린 상황이 되니까 네. 이 좀 결혼 비용도 있고 시아버지 장례 비용까지 주고 한 3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부부가 동시에 실업까지 했으면 상당한 충격이 있잖아요. 자기는 또 그리고 남편이 작게는 3년 길게는 한 8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어 그 기간에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마저도 이제 다 무너져 무너진 버리니까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막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동시에 실직을 당했고 네. 들어가야 할 돈은 많고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물론 당장 먹고 살 것도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에도 실업급여 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일정 기간 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츠코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당분간 이제 실업급여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생활비 걱정은 그래도 당분간 좀 괜찮은데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계속 지급되는 건 또 아니라서 그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 동안 일자리도 새로 또 알아봐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회사에서 50대 중후반에 퇴직한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고요. 또 구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직전 직장의 수준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서 이것도 고민이 되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 구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도 이제 아츠코한테는 되게 고민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그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소설 속에는 이제 일본의 실업급여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지급 기간이나 금액 같은 것들은 나오진 않는데 우리나라 또 50대 있는 분들이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를 조금 소개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퇴직 전에 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180일이면 한 3, 6, 18이니까 6개월 정도 이상 가입하고 있으면 받을 자격은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은 충족해야 돼요. 회사를 나온 이유가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럼 앞서 이제 아츠코처럼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직원을 해고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비자발적인 그러네요. 사유에 해당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조건은 뭐냐 그러면 본인이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일하고 싶은데 비자발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됐다. 퇴직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다음에 그다음 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할 의사는 계속 보여주고 또 일하려고 계속 구직을 하러 다니는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업급여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하지만 그 항목을 구직급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을 구직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사람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얼마 정도 주느냐 그러면 퇴직급여 그러니까 퇴직 직전급여 한 60% 정도를 주는데 이것도 천양지타 퇴직급여가 퇴직 전급여가 차이가 나니까 네.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어요. 상한선은 뭐냐면 1일에 6만 6천 원 정도 오. 그리고 하한선도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기준은 한 6만 4천 원 사이라서 네. 6만 4천에서 6만 6천 원 사이 정도를 하루에 받는데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최소 120일에서 많으면 270일까지 받는데 고용보험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20일 그리고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 한 270일 정도 받으셔서 이 기간 안에 이제 재취업을 하시거나 일자리를 얻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208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남편도 60세인데 너무 해맑아요. 자격증 따는 책 몇 권도 사줬는데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츠코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책 보다 보면 진짜 감정이입 되시는 50대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기 상황하고 더 맞아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읽어보다 보면 이게 내 이야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이제 예전에 일본 여행 가면 제일 많이 가요. 아사쿠사라는 데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거기서 오래된 이제 화가자점 일본 가자점을 운영해서 되게 좀 부유하게 자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언제 어디 있냐 그러면 고급 요양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요양원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양원 비용은 이제 아츠코 부부랑 시누이 부부가 각각 반반씩 내고 있는데 한 달에 9만 엔씩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8만 엔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뭐 평상시에라면 몰라도 아츠코 입장에서 이제 부부가 다 실직을 한 상태라서 매달 9만 원씩 계속 내는 게 적지 않는 돈이에요. 만만치 않죠. 네.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사정을 신우이한테 좀 이야기하고 당분간 좀 빼달라 그랬더니 남편은 또 그러잖아. 쪽팔리게 소위 말해서 체면구기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막 싸우다가 이제 아츠코가 그럼 내가 할게요. 그래서 전화해서 신우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신우이가 하는 말이 아니 형편이 없다고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또 따지듯이 또 막 고분고분하게 들어주지 않고 막 따지니까 네. 화가 난 김에 그러면 요양원에서 나오라 그러고 내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이제 막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츠코가요? 아츠코가 하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신우는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아츠코 하키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있어요. 9만 엔 안 내는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면 시누이가 내는 9만 엔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자기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시누이와 올케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사자인 시어머니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급 요양원에 계신데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고급 요양원 가보면 또 널찍한 방에 혼자 쓰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온다는 거 그럼 좁은 집으로 와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아츠코 입장에서도 시어머니가 이걸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꽉 막히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녀들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뜻 그냥 아츠코 뜻 따르겠다. 라고 하고 그리고 요양원도 이번 달까지만 있고 비용 정산한 다음에 이제 아츠코 집에 들어가겠다. 아들 집으로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또 선뜻 또 동의를 하니까 아츠코는 거기도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츠코의 입장에서는 당장 돈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긴 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되게 걱정이네요. 그렇죠. 이제 남편하고 둘이 살 때는 뭐 대충 밥도 차려 먹으면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시어머니가 오면 이제 다 그 관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죠. 고부간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식사부터 차립니다.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이제 며느리한테 또 시어머니가 또 다 시켜요. 심지어는 이제 어머님이 차 끓여 드시는 걸 좋아하는데 찬물 끓여가지고 그게 차 우려내 오는 것까지 며느리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건강하시고 그런데 며느리 아츠코 입장에서는 야,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출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화가 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성격상 이게 못 버티잖아요. 네. 그 정도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뭘 하셨어요? 대놓고 정말 그래도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그러면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부엌이라는 거는 이 며느리의 공간인데 시어머니가 들어가면 침범하는 거라서 예의를 차린다고 부엌에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나씩 시킨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된다면은 내가 그렇게 할게. 그건 나도 더 좋아. 그리고 네가 매일 아침마다 뭐 차려주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나 솔직히 아침 잘 안 먹거든. 우와. 그냥 사과 한 두 쪽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내가 차려 먹을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에 오히려 그렇게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와.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서로 간의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또 그러니까요. 갈등이 있었다 이런 생각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네요.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죠. 네, 정말 이렇게 서로 불편할 뻔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잘 풀었네요.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이제 이런 것도 합니다. 시어머니 연금 받잖아요. 네. 자기가 국민연금을 한 6만 원 정도 받는데 어느 날 이제 아츠코한테 와가지고 그 국민연금 받는 통장을 줘요. 이거 너 생활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비에 좀 보태라. 네. 아츠코는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들어가죠. 이제 9만 원 내던가 안 내고 시누이한테 9만 원 받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6만 원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갑자기 수입이 생겼네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아이고 됐습니다. 이거 어머니 쓰실 것도 있으신데 용돈으로 쓰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거 괜찮아. 그냥 자기 남편 죽고 나서 남편 군인연금에서 네. 유족연금이 또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거 정도면 내 생활비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네가 써라 이렇게 이야기 또 해주시니까 아츠코 입장에서 속으로 되게 반색하게 끔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츠코 입장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건 뭐냐면 어떤 거예요? 시어머니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요? 어떤 이게 아르바이트죠? 발단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츠코 친구가 아까 사츠키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빌려달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사츠키 시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조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네. 근데 행방불명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 조사할 때 이제 그 아츠코의 시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어머니인 채 해주면 이제 그 연금이 끊기는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려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츠코 입장에서는 이거 친구 어려운 사정은 좀 알겠는데 이 자칫 잘못하다 불법에 가담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은 못하고 친구 앞에서 대놓고 안 된다는 말은 못하니까 이제 시어머니 편기를 대는 거죠.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할게. 그때 어머니가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자초지정을 이렇게 들어보더니 그 친구 사정이 딱하네. 내가 해줄게. 그랬군요. 대신 돈을 받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 받는 연금이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내가 이거 해주면 10만 원 정도는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아츠코는 좀 내키진 않는데 또 사츠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르바이트 하게 됐나요? 이거는 뒤에 이제 아르바이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쭉 펼쳐지거든요. 네. 이거는 소설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너무 하신 거 아니까 그래도 이거는 궁금한데. 클라이막스 부분이라서 일본의 사회 현실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네. 흥미진진하면서 꼭 책을 사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은퇴 부부들이 겪는 상황이나 노후자금 준비 어려운 현실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책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 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5412님 쌀, 6941님 쌀, 3636님 쌀, 지금 마침 쌀 사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208님 정답은 쌀, 저는 아침으로 쌀밥을 꼭 먹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보령에서 벼농사 지으시고 계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아나운서님 첫날부터 들었는데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품 받으실 분들은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태호 씨 부부는 발달 장애를 가진 딸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다와 유채꽃이 어우러진 풍경을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